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법의 법원 체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크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성문법,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는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법률과 법규명령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입니다. 불문법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나 인정요건, 그리고 판례법의 존재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요.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례, 평등, 자기구속,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국가가 사인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 국가의 행위를 신뢰한 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와 사인과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뢰보호 원칙은 한편으로는 한 번 국가가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그 사인에게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사인들에게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평등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비례 원칙도 함께 배우실 것입니다. 네,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성문법원과 불문법의 개념을 배우실 거고 법률, 명령, 그리고 관습법, 판례법, 자치법 등이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인 행정법의 법원들 중에서 성문법규에서 경하고 있는 법원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은 가장 근본적인 규범으로서 국가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많은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이러한 법률부터 배우게 됩니다. 예, 그 법률은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일단은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배우시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죠. 그쵸? 76조 2항, 76조 1항이죠. 그쵸? 자, 이거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있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정관위 규칙 같은 것들이 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감사원 규칙은 판례를 통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이 대체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분이 나오지만요. 자,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행정부 내에서 본인들의 어떤 행정 업무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부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상위법규에 위임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따라서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도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만한 여지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반면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상당히 다른 그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물론 사법권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주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례와 규칙입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22조에 두고 있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어떤 제한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갈 건데요. 법원, 법규, 법규범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법원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인식하거나 존재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법, 그 다음에 우물이란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 이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반면에 이제 법규는 이것을 구체화하는 건데요. 이러한 법규의 개념도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광의로는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규칙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과 사인들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고권적이고 일반 추상적인 규율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행정입법도 모두 일반적으로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와 국가 내부 간의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좁게 보는 관점은요. 어차피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민과 관련이 있는 법률과 법규 명령까지만 법규의 개념으로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칙을 제외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법규와 법규범은 조금 더 이론적인 논의라면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은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규범은 국가와 시민 간의 외부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에 한정지어서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 관점이 다릅니다. 법규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법규를 제정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법규범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나한테 놈이죠. 외부적으로 효력이 안 나왔던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법규범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에 반드시 규율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조세도 법률주의, 행정조직도 법정주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유보랑 유사한 거죠. 그렇죠? 반드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96년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이 돼서 그 밖에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도 규율을 했습니다. 자, 성문법주의 중에서 가장 이제 상위 개념인 헌법이죠. 그쵸? 자, 헌법은 사실 추상적이고 활동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로 바로 들어갈게요. 헌법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법률은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시든 문제를 보시든 법률은 항상 해석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위법규는 이러한 법률을 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원칙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만약에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다면 여기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입니다. 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인데요. 자, 이러한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하려고 딱 봤더니 국회에서 법을 다 자세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행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율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들겠죠. 자, 주어진 재량 내에서 행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모두에게 줘야 되나? 왜냐하면 상당히 재산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있는데 모두 다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까? 그 다음에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포인트 같은 걸로 지급해야 될까? 그 다음에 지급을 한다면 언제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인들은 사실 이거 신청하는 방법도 모를 텐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서 하도록 해야 될까? 또 만약에 신청하거나 또는 이러한 법률 자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될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공무원 한 명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조직 내에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또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별 하나의 법률이 나오면 그 법률 안에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행정입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권력분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 모순적이냐면요. 행정부는 원래 법률을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역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을 한다고요? 그러면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입법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쵸?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만드는 법률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행정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시험을 봐서 선발된 관료들이 만드는데요. 이 입법이 만약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법률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전적 통제로는 국회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후적 통제로는 이러한 행정입법이 위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헌법에 아까 규정되어 있었죠. 75조, 76조.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선관위 규칙. 요거는요, 헌법에 규정되어서 사실상 이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정규칙은요,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없기도 하고요. 행정권이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권은 사실상 법규적 효력, 즉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행정법이 법원이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사실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 내용이 국내 행정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고라는 상하이 아사라는 원고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사안은 원고가 어떤 도자기 타일의 어떤 무역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덤핑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이 갑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이후에 5년간 29.41%에 해당하는 덤핑 방지 과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갑이 상당히 논리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논리적이냐면요. 갑이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과 같죠. 그쵸? 자, 그래서 WTO 협정인 가트 협정은 사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 국내법에 반하는 기재부의 처분은, 왜냐하면 행정부의 처분은 뭐를 따라야 되죠? 상위법인 법률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재부의 처분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 덤핑 방지 과세는 WTO 협정에 따라서 과도하지 않게 이제 부과되는 것 자체를 사실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피고 측은 이거는 국제법규다. 국제법규는 국내 행정소송에서 다툴 만한 그 법 소송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국제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인과의 관계에서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 자체가 선택형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인이 국내 법원, 우리나라 법원이죠. 우리 행정법원에 이러한 협정 위반을 처분에 독립된 사유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우리 행정법원에서 국제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지문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행정법의 법원은 헌법 제1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치에 관한 규정은 바로 조례와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의 규정입니다. 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안에서 그 사무라는 건 자치사무랑 단체 위임 사무를 말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빼고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과 헌법 제117조를 조화롭게 해석한 규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제 행정입법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나 행정입법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유보가 필요한데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하위 규범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유보가 훨씬 더 완화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는 바로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판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주시 행정정보조례안입니다. 자,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나 적어도 법규명령 정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 지금은 이제 지금은 정보공개법이죠. 그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돼서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이 상당히 널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걸 알아보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더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해서 이 행정정보 조례안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송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조례안은 비록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이 조례안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별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이 조례안은 합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경우에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개념이 조금 더 완화돼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법 부당이득 금액 징수 사건인데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하천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조례 하천법상 하천에 관한 그 부당이득 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위임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조금 더 그 위임의 범위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는 중앙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 유보의 원칙은 상당히 완화돼서 적용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문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문법이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관습법이 있고 아무리 그 판례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문법은 성문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동일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이 성립이 됩니다. 국가가 꼭 이걸 승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재의 통설과 판례입니다. 자, 우리 법원은 여기 보시면 국가가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법적 확신만 있다면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관습법은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국민에 대한 상위법을 이길 수 있는 법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습법의 대표적인 유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요거와 요건, 국가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 요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을 보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행정선례법입니다. 뭐냐면요.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법률에서 일단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즉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그것이 관습이다라는 법적 확신이 있다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청이 이제 이렇게 누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수로 누락한 게 아니라 그냥 비과세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건은 과세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져서 법적 확신이 있는 경우 이것이 바로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과세의 관행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된 것은 민주적 관습법인데요. 대표적으로 관행어업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행어업권은 사건이 있죠. 그렇죠? 자, 서해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업 활동을 했던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이 다 토지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어민들은 사실 여기 이 해안가에 등록을 하고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상 대대로 이 바다에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업을 관행적으로 계속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터전을 잃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등록을 하고
하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고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 지역에서 내가 어업 활동을 해왔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땅으로 바뀌어서 내 어업 활동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국가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분들이 비록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해 왔다. 그것이 동일한 관행이 반복됐고 법적 확신에 이르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 게 바로 민중적 관습법에서 관행어업권입니다. 자, 이러한 관습법은 실제로 법률로 이제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비과세 관행과 유사한 건데요. 뭐냐면요. 그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입니다. 상위 법률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법률은 없는 거고 해석에 관한 거거나 국세행정상의 관행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죠. 그쵸? 이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 그쵸?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고 관행이 있어요. 그쵸? 자, 이러한 것은 이제 이러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관습법을 성문법으로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유명한 관습법에 관한 판례가 있죠. 그쵸? 자,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세종시에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지금은 행정수도죠. 그쵸? 근데 당시에는 서울을 아예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이미 비록 우리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다라고 규정된 성문법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였다. 이것이 동일한 관행이 반복되고 법적 확신이 있을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문법은 아니지만 불문의 헌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요, 이거 대표 판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선택형에 가끔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어업권자로서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총 3가지 관점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1990년 이전에는 어업권에 대한 등록 절차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입어자, 즉 계속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행어업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90년도 이후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업권 원부의 등록 절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행어업권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어업권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손실보상 금액이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판례법입니다. 자,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판례법인데요. 이 판례법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판례법이 적용되는 국가는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이 거의 성문법을 이길 정도로 중요한 성문법의 효력에 능가하는 게 바로 영미법계인데요. 영미법계는 사실 법이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처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관습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사건이 되었을 때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법률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공백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연방법이 지방에 있는, 즉 주법을 그렇게까지 구속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주정부의 권한이 오히려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법에서는 상당히 이제 자세한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법도
아주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네거티브 입법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만드는 법 판단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반면에 대륙법계는 판례법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법원 조직 체계 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기속하기도 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구속할 뿐이지 동종 사건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우 이제 엄격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위헌 결정은 법원을 구속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를 구속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인 건 당연히 뭐 그렇지만 위헌이다 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은 대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위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기속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대한 해석이다. 자, 이거는 법원에서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에 존속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누가 판단했겠어요? 당연히 대법원이 판단했겠죠. 자, 이제 행정법 1번 원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법 1번 원칙은 조리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적 정의예요. 자연적 정의. 그쵸?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도 유명하고 책도 유명한데요. 즉,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라야 되는 거. 그쵸? 헌법에서 나오는 평등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쵸? 자,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요. 그럼 동일 조건을 가진 다른 사인에게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헌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보통은 평등원칙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요.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재량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주고 있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량행위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비슷한 조건을 가졌을 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되도록이면 평등한 어떤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평등하게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평등원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당연한 건데요.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법의 법원의 체계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죠. 그쵸? 자, 그래서 성문법은 불문법이죠. 그쵸? 그 다음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법,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을 보다 항상 상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는 아무리 평등 원칙을 적용한다라도 나한테 위법한 건축 허가를 해줬으니까 내 친구한테도 위법한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등원칙에 관한 여러 사례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던 사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공립대, 립대, 사립대 출신자들을 이제 사범대 출신자들을 사립대, 사범대 출신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교대 출신, 사범대 출신이나 이제 사립사범대 출신이나 똑같이 시험 봐서 이제 성적 순대로 이제 채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10%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제대군인 가산점도 위헌 판결이 났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감축할 때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시험 점수 그 합격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학력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나눈 것이다 라고 봐가지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조사 감사를 위한 증인 불출석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나눈 것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같은 공무원이에요. A, B, C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쵸? 같은 비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징계는 조금씩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직무의 특성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서 징계의 종류를 조금씩 다르게 정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뭐랬냐면 그 사람의 직무에 따라서 당연히 그 위법성이 다르게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직 직원과 전화교원직 직원의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운전면허 사업 기준을 이제 유예기간 없이 변경한 것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합헌 판단을 했습니다.